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인장의 독백으로 차 한잔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차 한잔 하시죠. 제가 지금 두 번째 녹음을 하고 있네요. 처음에 제가 주인장의 독백이란 것을 녹음을 해보다 보니까 괜히 하소연만 엄청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다시 이제 녹음을 하는데요. 제가 왜 내가 누군지 궁금했는지, 그리고 삶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목말라 했고, 왜 그렇게 뭔가를 추구해 왔는지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AA에서 와 같이 솔직하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 왜 마음 공부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요. 누구나 살면서 뭔가 부족하다는 거 다 느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 유한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것을 다 목격하고, 세상은 이런 것이다,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단정 짓고 살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를 개발하거나, 하여튼 둘 다 땅굴 파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안으로 땅굴을 파느냐 밖으로 땅굴을 파느냐, 뭐 두 개의 차이가 있겠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어요. 40대가 될 때 삶이라는 것이 내가 지속적으로 허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나 혼자 뛰어넘고 돌아서서 손뼉 치고 또 다시 허들을 또 앞에다 놓고 또 뛰어넘고 손뼉 치고 하는 거라면 이런 삶은 살 필요가 없다. 엄청 허무감에 빠졌었죠. 자, 그러면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 광주 다사랑병원에 입원을 했던 게 2011년인가 10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1년, 12년? 예. 다행히 이제 그때 S 원장님을 처음 뵙었고, 저는 그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를 되게 기억해요. 들어가면서 환자 권리정전을 엄청 크게 막 소리내서 읽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난리 치지 않습니까? 잡혀 들어가는데 뭐 좋겠어요. 강제 입원이었고, 그날따라 술 먹는 것을 되게 싫어했던 그 집사람이 소주 3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막 먹다 보니까 건장한 청년 2명이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와가지고 양파를 딱 끼고 앰뷸런스 실려가고, 그 다음에 환자 권리정전이 있고 뭐 주사 한 대 맞고 쓰러지니까 다음날 보니까 어디 독방이더만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갔는지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치부도 아니고 이제 뭐 저는 양육 환경이 참 안 좋았다면 안 좋았어요. 이제 모계가 없었으니까
4살 때 이제 첫 번째 이혼이 이루어졌고, 저는 모르죠. 그리고 몇 번의 이제 미팅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4세에서 6세 사이에, 그러니까 생모가 한 명 있고, 두 번째가 4세에서 6세 사이, 6세에서 13세, 15세까지 둘. 그러니까 여기까지 넷이죠. 그 다음 15세부터 20세까지 하나. 그러니까 다섯. 예.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게 10년, 그러니까 30까지. 거기 또 이혼하시고. 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되게 제가 어른이라고 이제 성인이 됐었을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이 공허감이었어요. 음, 제가 저희 원장님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원장님 저한테 책도 많이 권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12가지 마음의 덫 이런 것도 그때 읽으면서, 그것도 제가 막 블로그에다 정리도 해보고, 제가 진짜 여러 가지 탐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고, 왜 이런 공허감을 느끼고, 왜 이런 결핍감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답이 명백하다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계속 뭔가 반복되고, 계속 구렁텅이로 처박히는 것 같고, 뭔가 하려고 하다가도 다 무의미하게 순간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 사기꾼 같이 보일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 예전에 부모한테서 만약에 그런 게 가능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조건 없는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줄지도 모르겠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받아본 사람이 또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사랑을 듬뿍 받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컸던 애가 하나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엔 되게 그냥 되게 안정되게 살고, 되게 부모한테도 잘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남들은 네가 되게 좋은 줄 아는데, 그러니까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한 30년 지기 친구인데, 제가 너 정말 이기적인 거 알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친구는 이기적이라기보단 좀 지금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거죠. 이게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좋은 뭔가를 하고, 싫은 것에 대해서는 탁 자를 줄 알고.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관계를 잘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소질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정신과에 입원까지 하게 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눴던 게, 이제 왠지 내 가슴에 블랙홀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원장님한테 이렇게, 왠지 내 가슴에 블랙홀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해결이 안 된다. 책을 읽어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술을 마셔도 그렇고, 차를 마셔도 그렇고, 뭔 짓을 해도 공허하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부모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완전히 부재 상태인 거, 그러니까 있다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일 때부터 없었던 것은, 그게 아마 지금 느끼는 공허함일 거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안에서 좀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책을 권해주시고 이제 그러셨어요. 많이 실망도 많이 시켰죠. 중간에 막 술 먹고 쓰러져서 또 실려가기도 몇 번 있었고, 그래도 어떻게 그때그때 이렇게 다
봐주시더라고요.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근데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 보면, 그게 이제 모계가 좀 복잡하잖아요. 이제 20살 때 이제 처음 생모 얼굴을 이제 22살 때 처음 봤어요. 이제 그 기억으로.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데 이제 편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글씨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제가 거기 있는 줄 알고 이제 편지를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대하고 나와서 좀 뵀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만났을 때 이제 반찬 좀 싸주고 용돈 좀 챙겨주고, 그 거리감은 낯설다는 느낌이 안 없어졌었어요. 정말 낯설더라고요. 생모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암투병하다 또 돌아가시고, 그게 이제 제가 결혼해서 30살에 아이를 낳고 얘가 3주 됐을 때 21일째 된 날 아버지 상이 나고, 딱 정확하게 한 1년 안짝에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고, 또 그 1년 안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게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양육자가 되게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모, 고모, 이모는 없었고, 모기가 없었으니까. 고모가 한 4분 계시는데, 막 이쪽 저쪽 고모부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컸어요. 눈치밥을 많이 먹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면서 보면, 제가 어른이라고 해서 돼가지고 느낀 게, 어떻게 이렇게 수만 번 제대로 편하게 쉴 수가 없지? 왜 항상 눈치가 보이지? 이런 거 되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나를 양육했던 모계 계통이 한 분이 계셨는데, 조금 독하게 얘기하면 그 감옥의 간수 같았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12시까지 책을 안 보면 잠을 안 재웠었고, 그 지독한 기독교 신봉자여가지고, 뭐 하여튼 그랬죠. 되게 제가 종교에서는 기독교를 별로 그때 안 좋아하게 됐어요. 한 7, 8년을 그렇게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수요일 주말. 근데도 그 어린 나이에도 뭔가 이렇게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되게 창피하고, 그분이 저를 애칭처럼 불렀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안 좋은 거지. 애칭처럼 불렀던 게 능구렁이. 그러니까 네 속에는 뭐가 있는지 모른다 하면서, 이 능구렁이 같은 새끼야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가슴에 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침마다 벌어졌던 혈투. 여러분들 뭐 김창옥 쇼 많이 보셨죠? 근데 김창옥 씨가 막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잖아요. 막 뭐 UFC가 벌어지네. 근데 우리는 거의 군대 싸움이 벌어졌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었으니까 군홧발로 까이고 차이고, 그 피 흘려가면서 어떻게 얻은 돈은 또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런 걸 보면 참 답답했어요. 근데 또 막내이다 보니까 싸움을 말려야 되고, 애교를 떨었어요. 애교를. 그 와중에 저는 애교를 떨었다니까요. 애교를 떨어서 어떻게든 그 전쟁을 마무리를 지어야 됐어요. 누군가 한 명은 내 얼굴을 보고 돌아가게 만들어야 됐었거든요. 안 그러면 살인이 날 것 같았으니까. 제가 집에 있는 그 해머도 몰래 갖다 버리고 막 그랬어요. 사람 죽일까봐.
그렇게 정말 쥐 죽은 듯이 살았어요. 쥐 죽은 듯이. 매일 학교 갔다 오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리고는 무조건 책을 보고 밖에를 못 나갔으니까 그렇게 이제 중학교 때까지 살다가 그 양반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으로 이제 체인지가 됐는데 거기는 완전 방임이었죠. 이제 거기는 오직 포커스가 이제 아버지한테만 맞춰 있었지 아이들한테는 전혀 포커스가 없었고 그 당시에 이제 아직 미성년인 애는 저하고 누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누나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고등학교 말년이었고 저는 이제 고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때는 1학년 정도 다니다가 2학년 중간부터 3학년까지는 거의 학교를 안 가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가출해가지고 카페에서 일도 하고 심지어 이제 룸사롱 같은 데서도 일을 하고 술이 그때부터 많이 왔던 것 같아요. 18, 19세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룸 같은 데서 일을 하면 보통 장 생활을 해요. 지금 말로 하면 모텔 같은 걸 잡아가지고 달방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저는 대학교 합격 소식도 사실 그 모텔방에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애들이 다 비슷한 애들일 거 아니에요. 다 집 나와가지고 걔들이 다 박수 치면서 우리 중에 대학생 나왔다고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차라리 걔네들이 더 좋았어요. 집보다. 근데 대학이라는 데로 와서 보니까 이제 또 뭐 학생운동 하네 어쩌네 하면서 막 돌 던지고 난리인데 제가 고학번이니까 그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95년도하고 96년 그 1년 사이에 데모 문화가 싹 바뀌었어요. 그런 거야 뭐 그냥 사회적 분위기라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제 98년도 군대에서 제대할 때 IMF가 터지고요.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학원 강사를 좀 많이 하다가 근데 진짜 그때도 이제 정말 나를 많이 잊고 싶었어요. 왜냐면 깨어있는 동안 항상 느껴지는 그 감정적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따라서 하는 것 같고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감독하는데 내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면서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0대 후반 때 찾아온 그 입원 시절이 있었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간헐적으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마다 또 상담도 받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40줄에 들어서는 이건 좀 내가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가 해가지고 상담심리학과 이제 편입해가지고 대학을 좀 다니고 사이버 대학이었죠. 사회복지학이랑 복수 전공을 했어요. 또 욕심도 많아가지고 그냥 뭐 자격증은 하나 건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거 어디다 써먹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운동도 한참 열심히 할 때고 이제 술도 많이 먹었지만 운동도 많이 할 때고 또 공부도 많이 할 때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40대 중반까지 이제 지나가면서 40대 초중반이 되긴 42, 3살 때인가? 예. 와, 그때 이제 폭풍이 온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외로움, 고독,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그래서
제 발로 병원에 갔더니 원장님이 너 이대로 하면 죽는다고 1년 쉬라고 하면서 진단서 끊어주시더만요. 갖고 1년을 쉬었어요. 쉬면서 6개월 동안 계속 왜 그러지 하면서 자기계발 서적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 영성 서적도 그때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자기계발 서적을 사실 이제 봤다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 내 기분을 바꾸고 그때 뭔가 찾은 것 같았어요. 결국에 모든 것은 내가 느끼는 느낌으로 다 귀결되구나. 그럼 느낌을 바꾸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도 만나고 뭐도 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느낌만 바꿀 수 있으면 저런 거 안 해도 되겠네. 되게 간편한 거네. 그래서 느낌을 바꾸는 걸 되게 많이 연구했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많이 봤던 게 세도나 메소드, 레스터 레븐슨의 그런,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리고 시크릿 막 이런 책들 많이 봤었죠. 가지고 그래 생각 감정 느낌 내가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시도도 많이 해보고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다시 돌아와. 그것도 되게 빨라요. 오늘 감정이 좀 바뀐다 했으면 1시간도 안 가. 그래가지고 이 도저히 난 안 된다.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에크하르트 톨레라고 제가 이제 좀 명상을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상담심리학과 과정 중에 명상이 있었어요. 과목이 이모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서울 사이버대학교. 그 교수님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광주에 사는데 명상을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거였죠. 결국 내가 이렇게 느낀 이 결핍감, 외로움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거랑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랬죠. 왜냐면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고 이렇게 명상에 잠겨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편해 보였으니까 좀 그렇게 돼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명상을 가르쳐 주시는 지도자분, 담양에 있는 분 한 분을 연락처를 알려주셨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 한 권을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에크하르트 톨레 책을 처음 봤었을 때는 뭔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집에서 못 보겠다 해가지고 혼자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3번 4번을 봐도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글자인지 뭔지 이게 뭔 말인지. 그게 이제 New Earth라고 발음이 안 좋죠. A New Earth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말로 번역이 뭘로 돼 있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낭독해 드린 것 중에 있어요. 한 3꼭지 정도.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적 억압을 느꼈어요.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감정을 바꾸려고 느낌을 바꾸는 방법을 연습을 많이 했는데 포기하고 이제 명상이나 이런 걸 좀 배우고 싶다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도 이제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저도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마음 공부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느낌 바꾸는 막 그런 것들. 근데 그런 책들이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되게 관심 있게 봤던 게 바이런 KT 4가지 질문, 그리고 뭐 기쁨의 1000가지 이름, 또 레스터 레븐슨 세도나 메소드, 그리고 또 얇은 책도 있는데 되게 두꺼운 책도 있어요. 세도나 메소드, 헤일 도스킨 씨가 이제 수제자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미국 세도나에다가 명상센터가 차려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제 운영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세도나 메소드인데
레스터 레븐슨이나 바이런 케이티나 에카르 톨레나 이분들이 한 경험이 제가 그 당시에 느꼈을 때는 뭔가 딱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레스터 레븐슨 같은 경우는 양극단, 그러니까 완전히 최악의 상황과 최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상황을 이렇게 보통 이게 두려움이나 불안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 최고의 상황을 놓고 왔다 갔다 그게 진짜 느낌이 될 때까지.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느낄 수가 없어. 그 느낌을. 그냥 상상만 할 수 있을 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정말 기쁘고, 갑자기 최악이었을 때는 어떨까 하면 확 떨어지고, 이런 감정적 변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휴, 이건 이해로만 되지 안 되네.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양극단을 오가다 보면, 현재로 돌아와요. 현실로. 그래서, 거기에 별로 문제 없음을 보게 된다. 이제 이거였고, 바이런 케이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통제할 수 없는데, 생각이 고통이고, 생각과 지금 나의 현실에서 내가 사는 것에 대한 괴리감, 이걸 이제 혼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현실은 지금 뭐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생각은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랬을 때 이제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냥 설거지가 있으면 설거지를 하면 되는데, 설거지를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 그게 이제 혼란이고 고통이죠. 그래서 바이런 케이티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4가지 질문이었어요. 저는 정말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써봤어요. 처음에 그 미워했던 사람들 보통 남자들은 처갓집 식구들 다 미워하잖아요. 여자들이 시댁 싫어하듯이 막 써보고 막 이런 거 해보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제 제가 한 1년 반쯤 전에 갑자기 이제 그 선 공부라는 걸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음 공부가 이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수업이 있으면 가서, 강의가 있으면 가서 듣고, 강의가 아닌데 하여튼 간에 마음이 이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가서 계속 만나 뵙고 이제 그런 과정이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진짜 해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때 어린 아이를 뭐 다시 만나줘라, 혹은 지금은 지금의 나와 그때의 나는 다르다. 지금은 그 문제가 실제하지 않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선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근데 이해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로 들었을 때는 꽤 그럴듯하지만 느낌이 바뀌지 않아요. 느낌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책을 볼 때는 좋은데, 말을 들을 때는 좋은데, 나오면 다시 고통스러워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그 주제가 이제 주인장의 독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의 뻥 뚫림, 이것이 결국에 이제 어떤 질문으로 귀결이 됐냐면, 그게 진짜인가? 그게 진실인가? 그게 사실인가? 이제 이쪽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이전 영상에 이제 그런 걸 올렸었잖아요. 제가 화두처럼 오랫동안 한 몇 년간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게 그거였다고. 나는 지금 여기밖에 살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들은 얘기예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은 제가 진짜 체감하는 문장이에요.
여러분도 첫 번째 문장은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분명히 체감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밖에 살 수 없고 지금 여기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지정된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제가 이 공부 쪽으로 오면서 선생님한테 화두처럼 들었던 문장이에요. 제가 이제 화두처럼 이제 저한테 들렸었죠. 느낄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컵 느껴지죠? 이 컵 보이죠? 보이는 거는 대상이니까 대상은 내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몸 느껴보세요. 하시더라고요. 몸 느껴지죠? 방금 전에 컵 느꼈던 그거하고 몸 느꼈던 거하고 지금 같은 걸로 느끼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잡히지 않으니까. 근데 몸 느끼는 그것이 만약에 몸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컵을 느끼는 것 같이 몸도 하나의 대상이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 이제 꽉 막히더라고요. 분명히 맞는데 그래도 이 몸이 나 아닌가? 이 오감과 생각을 빼면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 사실 이제 그쪽으로 갔던 것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막 대구, 부산으로 쫓아가가지고 직접 미팅을 하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막 진짜 너무 눈물겨웠어요. 처음 본 사람인데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줬던 분도 있고, 그분이 했던 말이 대구에 있는 이제 K 선생님 말씀이 Don't worry, you are always on the your way. 너는 항상 네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네가 뭔 짓을 해도 너는 네 길을 벗어날 수 없다. 그 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면 항상 나는 땅을 밟고 서 있는데 나는 붕 떠 있는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이 그게 있었죠. 그 완전함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냐고. 완전함을 상정했기 때문에 불완전함이 생겼던 게 아닐까? 그러면 제가 느끼는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충만한 상태를 내가 상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교로 상대적으로 결핍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내가 충만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핍 자체도 없겠죠. 이해로 도달한 게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정을 겪으면서 결국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고 그 근원적인 어떤 결핍감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대상에 대한 중독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 대상이 아무리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은 계속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의 종말이 다가오죠. 제가 죽음을 되게 공포스럽게 느꼈던 게 40대 초반에 왔던 이제 시력의 거의 상실을 예고하는 그런 병이 왔어요. 황반변성인데 이 핏줄이 눈에서 계속 생기면서 터지는 이제 그런 질병이어가지고 원인도 모르고 관련 질병도 없고 보험도 안 되고, 그런데 난치성 질환으로 등록되고 참나 의료보험 되게 재밌더만요. 그때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하는 이제 아주 처절한, 아주 심각한 그런 것에 이제 맞닥뜨렸었고, 이렇게 죽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의 이 감정은 정말인가? 진실인가? 내가 느끼는 이 블랙홀 같은 공허감, 결핍감이 진실인가? 아니면 혹은 내가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자, 정리하자면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현재로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에 대한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좀 막연함, 불안감, 이 역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의 생각, 감정,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요? 진실은 혼란이 없죠. 내 눈앞에 찻잔이 있고 저는 여러분한테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 사실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중립적이지. 근데 이것이 평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주저리 주인장 독백을 좀 해봤습니다. 왜 제가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왜 이렇게 왔는지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채널을 많이 이렇게 이용해 주시는, 또 댓글도 달아주시는 교통부 채님이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있는 그대로, 대상에는 내가 바라는 편안함 같은 것이 없을 거예요. 찾지 않으면 바로 그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